예, 안녕하십니까. 신계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나쁘지 않았죠. 예, 나쁘지 않았고,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너무 또 좋게만 생각할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가 만만치 않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아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아직도 여전하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끝장 차트 분석, 배워야 산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부터는 보조지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뭐 이동평균선 말씀드리고 차트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립을 했다면은 오늘부터는 보조지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한 얘기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시장 전략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할게요. S&P 500 기준으로 4,000 돌파돼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됐죠. 돌파 실패할 때 이제 실망 매물 출회 가능성, 어제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1%가 넘게 시장이 좀 빠졌고요. 실망 매물 출회 시 코스피 전저점 이탈 가능성 그랬는데 이거는 좀 상황이 조금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 하락 가능성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 여전하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 좋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죠. 일단 오늘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매기가 좀 확산이 됐죠. 아침에 시장이 좀 안 좋았죠. 다 빠지는 듯 싶었는데 삼성전자가 5일선을 돌파를 해내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살아났어요. 삼성전자가 왜 그렇게 매기가 들어왔을까?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샀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KB증권 리포트도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감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인 감산 덕분에 이제 재고가 축적이 소진되는 그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너무 또 낙관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내용이 보면 다 예상입니다. 삼성전자는 할 것 같다. 기술적인 감산을 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인데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1월 30일 날 삼성전자가 본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이라도 삼성전자에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감산 계획 없다고 했던 기존의 방침의 변화가 없더라도 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이제 그동안의 시장을 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던 이 시장에 가장 큰 동력 자체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삼성전자가 우리가 기술적으로 라인을 지금 교체하기 위한 정도의 어떤 그 활동은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감산이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재료 노출성으로 선반영됐다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고요. 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 이번 그 리포트에 나온 대로 엄청나게 지금 재고 소진이 빨리빨리 되고 예상보다 그럼 2분기까지 바닥 찍고 3분기 때부터 바로 좋아질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실제 지금 재고 일수가요. 작년 하반기 때 재고 일수가 한 10주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재고 일수가 반도체 메모리 재고 일수가 한 20주 돼요. 그러니까 20주는 지나야지 20주면은 몇 달입니까? 엄청나죠? 그게 지나가야지 4, 5, 20 5달 정도는 지나가야지 재고 소진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계속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재고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 때까지 한 7, 8개월 걸릴 거거든요. 거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재고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쓰는 고객사들 입장에서 가령 인텔, 애플 이런 데서 사가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쌓아놓은 재고도 있어요. 이건 파악이 안 돼요. 이것도 적어도 한 10주 정도는 될 거거든요. 미리 사다 쌓아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은 지금 재고가 한 30주까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요 시각이 굉장히 확산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올랐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보에 너무 지금은 이 정보 자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만약에 계속 이런 거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자체에 계속해가지고 매달리시기보다는 확실히 이 정보에 대한 시장 반응을 봐야 되겠고요.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또 가고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오늘 오히려 올랐죠.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그럼 매일매일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더 지켜봐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지금 그 연준 위원들이 이제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일단 금리는 5.0 이상 가야지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살펴보든지 말든지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계속해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파월인데 파월이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발언을 못 하고 있죠. 하지만 FOMC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할지 이번 FOMC 때 2.5를 할지 또는 5.0을 할지 이것도 불확실하고요. 또 얼마를 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이후에 파월이 또 물가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진단을 하냐 이것도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결정된 게 없는데 여기에서 마치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시장이 또 그렇다면 엄청나게 또 나빠져서 또 밑으로 빠질 것인가 이것도 또 결정이 또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가 다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갖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여전히 시장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보수적인 입장, 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댈 수 있는 게 결국 뭐냐면은 차트에 좀 기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차트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심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차트라는 것은 심리를 반영을 한다. 심리를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매도 심리가 더 크냐 아니면 매수 심리가 더 크냐 그리고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되겠죠. 흐름을 보면서 지금 매수 심리가 작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느냐 아니면 매도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느냐 매수 심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매수 심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든가 매도 심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종목은 오히려 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좀 아직까지는 차트를 좀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 이제 제일 큰 구간이 되겠고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그 완료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차트 강의를 할 때 제가 늘 계속 매 시간마다 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차트를 왜 보느냐 이거죠. 차트를 볼 때, 뭐, 아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매수 언제 하냐, 매수 타점 잡으려고, 또 뭐 매도 타점 잡으려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뭘 우리가 차트에서 읽어내야 되느냐. 세 가지라고 그랬죠. 벽을 읽어야 된다. 차트에 벽이 있다.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차트가 지금 우상향이냐, 아니면은 우하향이냐, 아니면 추세가 없느냐, 이런 걸 읽어내야 된다. 그리고 변곡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중기 변곡점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올라가다가 꺾이는 점, 또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점, 이런 이제 변곡점들 있죠. 이런 변곡점 같은 것들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과 보조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차트라는 게 왜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제일 저한테 와닿고 또 그럴듯한 이제 이론 학습 효과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쌍바닥 나오면은 사니까 쌍바닥은 매수 신호라고 배웠기 때문에 쌍바닥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쌍바닥 나오면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가고요. 또 쌍봉 나오면 사람들이 쌍봉은 파는 거다라고 알았으니까 팔죠. 그러니까 쌍봉이 또 맞아 들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차트 기법은 잘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원리가 또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도 있지만 학습 효과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상하게 나만 아는 차트 또 몇 사람 아는 차트 그런 게 시장에서 안 맞는다. 그 볼 필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차트를 보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막 보조지표 같은 것들도 뭐 나만의 어떤 딱 맞아 들어가는 보조지표를 그 숫자를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노력을 하고 하는 거, 뭐 공부 차원에서 연구 차원에서 괜찮지만은 그게 크게 소용이 저도 많이 해봤는데 소용이 안 돼요.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보조지표, 그 옵션 같은 것들은 그 세팅은 보통 사람들은 다 증권사에 세팅해 놓은 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세팅해 놓은 대로 그냥 보시면은 제일 무난합니다. 물론 종목별로 어떤 종목에 한해서 이 종목은 어떤 숫자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좀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다 증권사에서 세팅해 놓은 거 무난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이동평균선 말씀을 뭐 이동평균선이 뭐고 어떻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것도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이동평균선의 방향, 지난주에는 이격 말씀드렸고요.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기 이동평균선이 상승 중이면은 지지력이 강하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이게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이면은 적어도 61선 이상이죠. 보시면은 자, 상승 도중에 자, 이런 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61선 있죠? 61선 같은 것들은 이렇게 상승 중이면은 한 번씩 빠지면은 거의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거의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21선만 하더라도 쉽게 깨지거든요. 61선 같은 것들은 거의 반등이 나오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중기 이동 평균선 네, 이제 현상들이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어쨌든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런 데들이 반등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매수 심리가 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격이 쫙 벌어지는 거죠. 급하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좀 빠지면은 매수 심리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21선 이동평균선 같은데, 61선 이동평균선 같은데 닿게 되면은 바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승 도중에는 이동평균선도 상당히 잘 맞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21선까지만 빠지면 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락 중에는 이런 데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61선 뚫지 못하고 바로 빠져버리죠. 이런 데도 보시면은 121선에서 한번 좌절을 하죠. 이렇게 하락 중에는 또 반대로 또 잘 맞습니다. 이런 데도 61선 계속 못 뚫고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락 도중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 기류를 탈 때는 이동평균선도 잘 맞습니다. 사실 이동평균선 기법이라는 게 그렇게 막 고급 기법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속임수도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기대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단 적어요. 그래서 또 안 맞습니다.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류에서는 이동평균선 눌림목이라는 게 잘 맞아 들어가요. 상승 도중에는. 왜냐하면 매수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 도중에는 또 매도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강한 저항선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락 중이면 돌파가 약하다. 정배열이라는 게 있고요. 그 정배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거죠. 상승 중인 상황을 의미한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역배열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하락하는 거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동평균선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 중에 유용한 거, 중기 이동평균선 가지고 하나 좀 팁을 좀 드리면요. 이 121선 있죠. 요 121선.
121선은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선이라고 합니다. 경기선. 또는 종목으로 따지면 실적선이 되겠죠. 실적선이 됩니다. 그래서 121선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121선 같은 선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면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121선이 올라가다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시세가 빠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대형주나 지수단에는 거의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때가 이제 고점이었구나 이쯤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여기 고점에서 팔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 고점에서 뭐 파는 거 이거를 차트 가지고 딱 알아낼 수가 있냐면은 그러기는 힘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요 비율이 1대1이 되면은 그러면은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보시면 이때 고점이었던 게 거의 확실하죠. 이때 이제 방송에서 제가 삼성전자 이제 고점 찍었으니까 시장은 이제 점차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뭐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모르더라도 나중에 알더라도 121선 같은 것들이 이렇게 꺾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고점 찍었고 내려가겠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121선이 돌려줘야지 이제 뭔가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이 121선은 실적선이라고 했죠. 우려감이 이제는 바닥 찍었다 볼 수가 있겠죠. 보면 아직까지 121선이 이렇게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 아닙니다. 단지 61선이 121선과 골드 크로스가 났죠. 지난 12월 달에 났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골드 크로스가 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는 주가라는 게 61선과 121선이 골드 크로스가 났다는 소리는 61선은 상승 중이라는 소리잖아요. 121선은 아직 하락하더라도 121선은 하락 중이지만 61선은 상승했어요.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뭐겠습니까? 이대로만 진행되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121선이 다시 고개를 들 차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1선도 이제 잘하면은 고개 들겠구나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단지 121선이 고개 들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중기 이평선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21선이 고개 들 때까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차트 형태로만 보더라도 그런 차트 형태가 진행이 될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뭐 본 김에 좀 보면은 오늘 천일선에 여기 천일선이에요, 여러분. 여기 삼성전자 천일선인데 천일선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넘을 수 있을까? 천일선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저항이 좀 강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이 오늘 뭐 도와주면 좋은데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뭐 약세권이고 미국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박수치고 낙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61선 방금 말씀드린 61선은 이제 수급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121선은 경기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업에서는 경기가 이제 결국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뜻한다. 121선 꺾이면은 그 기업의 실적이 이제는 꺾일 거라는 예비 신호로 보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이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들을 예비한다 보면 되겠고 61선이 꺾였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는 수급. 결국에 수급이 뭐예요, 여러분? 수급이라는 게 뭐예요? 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급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매도냐 매수냐 할 때 심리가 수급이 꺾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매수 심리가 줄고 매도 심리가 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수급이 꺾였다는 소리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기관이 사고 외국인들이 산다 이 소리가 아니죠. 어떤 종목은 그렇지만은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들은 올라가고 수급선이 위쪽으로 향한다. 61선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수 심리가 올라가고 매도 심리가 줄어들고 있구나.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뭐 꺾인다, 수급이 뭐 들어온다 이 소리를 꼭 뭐 외국인들이 산다, 기관이 산다 이 소리로만 들으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종목은 외국인들 기관이 사기도 하지만 어떤 종목은 외국인들 기관이 쳐다도 안 보는 예,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 활용 전략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하고 어떤 가격의 이격을 이제 활용한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 이격을 활용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제일 쉽게는 이격도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조지표 같은 것들 보시면은 보조지표에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격도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도 중에서 가령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은 한 60일선 이격도를 보시면은 뭐 무난합니다. 61선 이격도를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61선 이격도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61선 이격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61선과 주가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떤 주가라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움직이면은 이동평균선하고 쫙 벌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보다 더 빨리 올라가니까 쫙 벌어졌다가 다시 또 수렴을 하죠. 예, 한 번은 만나죠. 계속 벌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쫙 벌어졌다가 만났다가 다시 또 벌어졌다가 만났다가 이렇죠. 예, 그리고 빠질 때도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은 느리게 빠지는데 주가는 더 빨리 빠지죠. 빠질 때도 이동평균선보다 빨리 빠지다가 또 만났다가 이동평균선은 계속 빠지고 있지만 잠시 반등이 나왔다가 또 빠지고 이러는 거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게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날 때가 보면 이격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헤어질 때 많이 헤어지면은 이격도가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늘 움직일 때 이격이 커졌다가 또 이게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하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커지는 폭이 어느 일정 폭 이상 커지면은 줄어들고 싶은 생각이 또 들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또 밑으로 커지면은 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걸 활용하는 게 이격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 일단 61선 이격도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요런 데를 한번 이렇게 대충 보니까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이죠. 위아래는 뭐 예외 현상으로 보이고요. 이 정도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61선 이격도로 봤을 적에 한 113 정도 이렇게 뭐 그리고 뭐 밑으로 보니까 한 89 정도가 되면은 뭐 또 이격도가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는 뭐냐면은 그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밑에 있다는 소리예요. 100 이상은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매할 때 이걸 활용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동평균선하고 멀어질 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도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빠지면 매수해서 요 정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맞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상당히 뭐 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가령 이제 여기서 매수를 여기서 매수를 한다 쳐요. 자, 이렇게 내려다 보면 여기죠,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이 정도가 매도 시점이 되겠죠. 그럼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한다 칩니다. 여기서부터 요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가령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사이니까 10% 이상 수익은 났네요. 그죠? 예. 뭐 엄청난 수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상당히 이동평균선 갖고 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좀 그 확률 있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요번에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빠질 때도 보면은 이런 데서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빠지는 구간에서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위쪽에 선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하락 도중에는 이 선 위,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계속 기다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왜냐하면 하락 중이기 때문에 저기까지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요 100 있죠, 100. 이동평균선과 만나는 부근. 그 정도까지 오면은 또 이제 매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요. 이런 데서 매수해서 여기 만나면은 여기 파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 났냐면요. 한 7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는 갔으니까, 그래도 한 7, 8% 수익은 나요. 또, 뭐, 요 정도,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100까지 가면 또 팔아요. 여기도 한 7, 8% 이익은 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가지고, 이런 대형주들 단타 치는 거는,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시장 많이 안 좋으면 많이 빠지니까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격을 활용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대형주들이 중대형주들한테 잘 맞습니다. 급등주들한테는 잘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대형주들 하실 때, 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이거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급등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이평선 공략하는 단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설명드리기까지는 좀 힘들고, 요거는 이제 주로 이제 3일선, 그리고 5일선, 7일선, 9일선,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 3일선, 5일선, 7일선, 9일선을, 어떻게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급등주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상한가 나오고 이게 확 벌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종목들이 이런 이동평균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급등주들은 보통 3579 이동평균선 연구해 보시면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답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중기 이동평균선을 이제 분할해서 공략하는 이제 뭐 추세 추종 전략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추세 추종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매도를 해주고, 그리고 빠지면은 그리고 또 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추세 추종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가령 이제 삼성전자 예전에 움직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면은 이런 데서 쌍바닥 나오면 한번 사죠. 이런 데서 한번 사볼만 합니다. 사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다가 요런 선에 닿게 되면 이런 데서 한번 매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동평균선이 위쪽에 중기 이동평균선이 하나 있으니까 이런 데서 사가지고 121선 돌파 같은 거 나올 때 사가지고 잠깐 먹고, 그랬더니 더 가죠. 근데 더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분할로 팔자. 이때 잠깐 팔고 올라가다가 5일선 깨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또 나왔을 때 21선에 살 수 있죠. 21선에 사가지고 또 전고점 부근에 오면은 또 절반 팔고 위로 쭉 가다가 음봉 하나 커다란 거 떨어졌으니까 또 팔고, 그리고 21선에 또 살 수 있죠. 사가지고 올라가다가 가령 못 팔았어. 못 팔면 어떻게 해요? 21선에서 한번 샀으니까 그 다음에는 61선에서 한번 사보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은 또 전고점에서 절반 팔고 또 5일선 깨면은 또 팔고, 이런 것들이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 말로 빨리빨리 하긴 했지만 다 말씀드렸네요. 이동평균선으로 할 수 있는 추세 추종 전략. 요거 돌려보시면은 기법 지금 방금 제가 말씀 다 드린 겁니다. 요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가지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유료 강의 때 들을 수 있는 기법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추세 추종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매매하는 방법들이니까, 이동평균선의 중요한 것은 이동평균선의 이제 방향하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제일 중요할 겁니다. 방향하고 이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돌파를 했느냐, 깼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이동평균선 가지고도, 연구를 좀 많이 해 보십시오. 차트 공부를 하실 때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강은요, 이제 여러 가지 보조지표 할 텐데, 오늘 2강에서 준비한 보조지표는 스토캐스틱하고 MACD, 이격도, 엔벨롭 이렇게인데, 이격도는 이제 방금 벌써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동평균선 할 때 말씀을 드려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스토캐스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변동폭 중에서 이제 오늘 종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에서 자, 실제 스토캐스틱을 좀 보죠. 스토캐스틱 지표를 꺼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가 있고 패스트가 있는데 슬로우를 사용하세요. 패스트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슬로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스토캐스틱을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스토캐스틱이 뭐 12.5, 슬로우, 프로 D5 이건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표현법이 다른데 결국에는 그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2자가 뭐냐면 12일 동안에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그 12일 동안에 주가가 움직였을 때 최고치와 최저치가 있겠죠. 그럼 오늘의 그 12일 동안에 최고치와 최저치가 있는데 오늘의 주가가 딱 중간에 있어요. 가령 그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오늘 여기에 딱 있어요. 12일 동안의 최고치가 여기고 최저치가 여기 있는데 그때 오늘 주가가 딱 그 중간에 있으면은 이 스토캐스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딱 중간이니까 50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위쪽에 있다면 얼마가 될까요? 뭐 75, 80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아직 12일이 안 끝났는데 최저치가 여기인데 이 정도 있다면 한 2, 3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토캐스틱이고요. 그 스토캐스틱이 그 매일매일 추적을 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12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최고치, 최저치도 이제 바뀌겠죠. 주가가 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캐스틱이 되겠고요. 이 스토캐스틱은 대형주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봐요. 스토캐스틱은. 그래서 미국 증시를 읽으실 때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스토캐스틱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이 미국 증시에서는 상당히 좀 또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스토캐스틱이 대형주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하고 슬로우 두 가지 있는데 제가 슬로우 사용하시라 그랬죠. 지표가 있고 K가 있고 요건 이제 기간을 12 뭐 이런 거는 그리고 D라는 게 있어요. D라는 것은 프로 D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이제 그 스토캐스틱을 이동평균 낸 거예요. 12일에 간에 이제 그 백분율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면은 그 스토캐스틱 숫자니까 거기에 대한 이동평균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 5일 이동평균은 많이 내요. 그래서 D가 5다 그러면 5일 이동평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요거 주황색 선이요. 주황색 선이 이게 스토캐스틱 선입니다. 주황색 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요게 스토캐스틱 선이에요. 그 요곳에 이 선의 이동평균선이 그 다음에 요 프로 D 선이라는 거예요. 요게 5일선입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으로 따지면은 요게 주가예요. 주가. 요게 주가. 이 스토캐스틱 선이 주가라고 치면 되는 거고 그 주가의 이동평균선이 프로 D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이겠습니까? 프로 K가 더 빨리 움직이겠죠. 왜냐하면은 주가가 이동평균선보다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더 느리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넘어서는 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골드 크로스라고 그러죠. 여기도 골드 크로스라고 그래요. 골드 크로스. 또 이렇게 깨면은 더 빨리 움직이는 프로 K가 프로 D를 깨게 되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데드 크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식에서 이동평균선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12.5를 쓰고 뭐 패스트는 5.3을 쓰는데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슬로우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슬로우 쓰시면은 제일 잘 맞고요.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과매도권 또 과매수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은요. 스토캐스틱에서 위쪽은 어떻겠습니까? 위쪽은 과매수권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80 이상에다가 선을 그어놨어요. 80 이상이 있고 여기는 20 이하가 있습니다. 위쪽은 과매도권일까요? 과매수권일까요? 막 올라가 있죠?
주가가 좋으니까 올라가 있겠죠. 그럼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매수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위쪽은 뭐냐면은 매수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쪽이 과매수권이에요. 과매수. 그리고 밑에가 이제 많이 팔았으니까 과매도권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가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과매수 구간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많이 위로 올라가 있다. 너무 사람들이 계속 주가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 소리예요. 과매도 구간입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너무 많이 팔았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시면은 그냥 제일 단순하게 일단 이런 데가 보면은 이 선을 좀 제가 구분을 좀 해놔야 되겠네요. 라인을 좀 자 요거 프로 K를 일단 이렇게 강하게 좀 진하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데가 깨지죠. 밑에서 이런 데가 위에서 밑으로 깨집니다. 이런 데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여기를 매도, 요 자리에서 매도, 요 자리에서 매수. 굉장히 단순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만 너무 단순하니까 이게 사실 확률이 딱 그렇게 많이 맞진 않겠죠. 하지만 또 대형주수에서 분할로 하신다면은 또 이렇게 틀리지도 않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것만 방법만 가지고 제가 뭐 삼성전자 아까 했으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LG 화학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한번 이 LG 화학 가지고 제가 이게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언제 하느냐? 매수는 여기서 한다. 그죠? 이렇게 탈출할 때 매수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매수가 되냐면은 요때 매수가 되네요. 그리고 매도 언제 한다? 요때 한다. 자, 그럼 매도 언제 하냐면은 요때 합니다. 예. 뭐 적긴 하지만 수익이 낮네요. 그죠? 자, 매수 여기서 합니다. 자, 요날 매수가 되고요. 매도 언제 하느냐? 여기서 매도합니다. 요날 매도합니다. 뭐 이것도 지금 수익이 나긴 났어요. 뭐 한 1, 2% 난 것 같아요. 예, 수익이 없지 않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런 대형주들은 그래도 뭐 큰 수익을 주진 않지만, 예, 이건 지금 좀 후행성의 기대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주진 않지만, 예,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맞아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수하고요. 이 자리에서 매수, 그리고 깰 때 이런 데서 매도하게 되면 여기는 그래도 꽤 수익이 났네요. 요만큼 수익이 났습니다. 자, 맞죠? 예,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은 그래도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이런 거에는 절대 적용하시면 안 돼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K가 D를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신호, 하향 돌파. 근데 골드 크로스 날 때 매수, 하향 돌파, 매도 이렇게 데드 크로스 날 때 매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개 다 진하게 한번 해볼게요. 라인을 얘도 좀 진하게 해놓고 이번에는 뭐 다른 종목 갖고 해볼까요? 이 종목 갖고 계속 해볼까요? 삼성전기? 요즘에 삼성전기가 좀 올라오던데 삼성전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런데 올라가는 구간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드 크로스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죠. 자,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여기서 났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되겠습니다. 자, 수익이 났네요. 예, 자, 여기도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골드 크로스가 났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자, 꼭지에서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데서 그러지는 못하고 어쨌든 수익은 났습니다. 자, 골드 크로스 여기서 났네요. 골드 크로스가 났고 그리고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여기는 손실입니다. 약손실입니다. 왜 안 맞았을까? 왜 안 맞았을까? 여기까지 충분히 빠졌을 적에 과매도권까지 떨어져서 골드 크로스가 날 때 사는 게 훨씬 더 뭔가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스토캐스틱 보실 때 스토캐스틱도 매수 신호가 이렇게 쌍바닥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올 때
골드 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확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단바닥으로 이렇게 외바닥으로 골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쌍바닥으로 올라가면서 골드 날 때 매수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제가 이제 그 경험상 보면은 확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매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다리지 마시고 매도는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는 기다렸다 하시는 게 좋고요. 매도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하자 뭐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해보면은 이것도 꽤 확률이 있습니다. 중형주 이상에서는 스토캐스틱이 꽤 확률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법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활용한 이제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자, 다이버전스가 뭐냐면은 어떤 구간에 다이버전스가 좀 있을까요? 찾아봐야 되겠죠? 다이버전스를 좀 찾아보면은 지금 여기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는 저점을 이으면 이렇게 내려가죠. 주가에서는 저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주가는 저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스토캐스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점이 딱 그 부분에서의 저점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완만하긴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보통 80% 이상의 확률로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여기까지 이렇게 빠지다가 여기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잠깐 흔들리다가 쭉 올라가죠. 이 다이버전스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다이버전스는 정말로 보조지표를 활용할 때 제일 믿을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다이버전스예요. 이렇게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라가고 주가의 저점은 내려오는 거죠.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도 있어요. 물론 반대쪽으로. 자, 한번 찾아볼까요? 하락 다이버전스가 어디쯤 나와 있을까? 자, 요런 데죠. 요런 두 군데나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주가의 고점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요 스토캐스틱의 고점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을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다이버전스가 형성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계속 빠져버리죠. 그 이후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빠져요. 밑으로 계속 빠집니다. 그죠? 이 다이버전스는 조금 기간을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의 단기 추세 같은 것들도 이 다이버전스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수도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해서 뭔가 좀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지수도. 그래서 지수단에서도 한번 코스피도 한번 좀 볼까요? 코스피도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된 쪽이 있을까? 요런 데죠. 요런 데. 지난번에 작년 6월, 7월 달이죠. 자, 보시면은 여기 저점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코스피 저점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 저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왔죠. 우리가 뭐 이제 그때 첫 번째 뭐 여름에 베어마켓 랠리 뭐 이런 얘기 할 때 나왔던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버전스고요. 그 지수나 대형주를 보실 때는 이런 다이버전스 같은 것들은 필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수 매도가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500 잠깐 볼게요. S&P 500도 스토캐스틱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활용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P 500 보시면은 스토캐스틱 이렇게 보시면은 요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그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요번에도 그때 12월 달 말 정도에 그래 그때 더 빠지지는 않겠구나. 한번 반등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올랑 말랑 그러죠. S&P 500도. 스토캐스틱에서 매도 신호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은 팔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심리가 또 안 좋아질 겁니다. 과매수 구간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토캐스틱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CD인데요. MACD는 스토캐스틱하고 활용법은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 단지 이제 지수, 이 보조지표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하고 그 움직이는 건 확실히 달라요. 하지만 활용법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 골드크로스 나오면 매수하고 또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면 매도하고 이런 방식인데, 스토캐스틱보다 조금 더 느리게 움직여요. 느리게 신호가 나옵니다. 대신 조금 더 중기적인 어떤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MACD예요. 자, MACD는 단기 지수 이동 평균 값에서 장기 지수 이동 평균 값.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MACD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스토캐스틱은 지우고요. MACD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이 MACD를 보시면은 뭐라고 쓰였냐면은 저는 키움증권 쓰는데요. MACD 12, 26, 9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MACD 보시면은 MACD 오실레이터 12, 26, 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단기 이동 평균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뺀 거다. 그러니까 12라는 게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26이라는 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고요. 9라는 건 뭐냐면은 이 MACD의 이동 평균선이에요. 9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일 이동 평균선과 26일 이동 평균선의 값의 차이, 결국은 이격이죠, 이격. 그 이격을 표현을 해주는 게 이 MACD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토캐스틱하고 잠깐 좀 비교를 해볼까요? 스토캐스틱을 같이 놓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스토캐스틱하고 MACD하고 이렇게 보시면은 움직임이 위쪽에 MACD예요. MACD가 훨씬 점잖게 움직이죠. 그래서 조금 더 중기적인 부분을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스토캐스틱이 12일짜리잖아요, 얘가. 12일짜리죠. 근데 위쪽에 MACD는 12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26일짜리 장기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느리죠. 밑에 12일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느리고, 느린 부분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중기적인 어떤 그런 그 방향성을 나타낼 때 MACD가 이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MACD도 매매 전략은 똑같습니다. 가령 자, 조금 더 선을 조금 제가 굵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MACD도 이렇게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매수 신호가 되겠죠. 골드크로스. 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 하락 구간에서는 어떤 보조지표도 또 잘 안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가령 상승 구간에서는요,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매수해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은 실제로 그 수익률이 좀 나와요. 상승 구간에서는. 매수해서 매수 신호라고 해서 매수하고 매도 신호라고 해서 매도를 하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게 폭이 나옵니다. 근데 하락 구간에서는요, 매수 신호라고 해서 매수를 했어. 매도 신호라고 매도를 했는데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가격대가. 그 신호가 하락 구간에서는 주가가 아래쪽으로 계속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먹을 수 있는 폭이 작고, 오히려 매도 신호가 조금 느리게 나와버리면은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구간에서는 보조지표 자체도 그 주가의 빠른 움직임보다는 조금 느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 근데 이제 조금만 상승 구간, 또 박스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가령 이제 MACD 지금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기인데요. 이런 데에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매도 신호가 지금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까지 했으면 상당히 좀 큰 폭의 지금 수익이 좀 났죠. 요 정도까지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CD는 조금 더 중기적인 부분들 보실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MACD도 분명히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MACD 다이버전스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나온 데가 있을까요? 예,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이런 데들이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 MACD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점이 삼성전자는 내려가죠. 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조지표가 가는 방향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내려가고 있었지만 반등이 좀 나오죠. 예, 이게 지난 그 6, 7월 달이네요. 이때 스토캐스틱도 나왔었는데 MACD도 이런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CD는 조금 더 스토캐스틱보다 중기적으로 볼 때 MACD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격도는 아까 사실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격도는 아까 말씀 좀 드렸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엔벨로프가 좀 남았는데, 엔벨로프는 좀 짧게 하시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시장 얘기 좀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 그 엔벨로프하고 이격도도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좀 드릴게요. 이격도하고 엔벨로프는 다음 주에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망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변화에는 계속해서 제가 S&P 500 기준으로 4,000p 돌파가 관건이다. 그게 뭐냐? 이건 뭐 이제 아주 지겹도록 들으셨죠, 저한테는. 이 지붕이 이게 돌파가 돼야 된다.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형성된 지붕이라서 돌파가 쉽지 않을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수렴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대 내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유력하죠. 별다른 어떤 돌발 악재가 없는 한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유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MC를 전후로 해서 아마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누구도 예상을 못 하죠. 그러니까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 안 되고 이 박스가 저기 수렴권이 좁기 때문에 좁은 수렴권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지수가 크게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될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개별주 모멘텀 접근이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요, 분명히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금리가 그 고가를 찍었다, 고점을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시장은 또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분명히 이번 상반기보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보는 중기 매수가 지금부터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고점 찍고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금리 때문에 더 많이 빠졌던 기술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으로 여러분들이 중기 매수하는 거는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단기적으로는 계속 시장은 지지부진할 거고요. 모멘텀 접근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